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만나볼 작품은요, 2000년 전의 공자의 가르침, 논어에 대한 책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입니다. 본 영상은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라는 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해설이 포함되었으며 본문 중 일부 발췌 낭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공자의 삶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읽어온 책이 논어이죠. 한국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전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세계를 거스르지 않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필독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좋은 가르침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논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논어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등 유구경전의 4가지 사서 중 하나인 경서이며 유가의 성전이라 불리는 만큼 공자가 말하는 인해정서를 잘 느낄 수 있는 경서라 볼 수 있습니다. 상론 10편과 하론 10편으로 제1편 하기부터 제20편 요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어의 어록 중 대부분은 공자의 말과 공자와 제자 사이의 대화, 공자와 당시 사람들과의 대화, 제자들의 말, 제자들 간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모두가 공자라는 인물의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답니다. 사실 이 논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오래전부터 전해오던 경서이기도 하고 좋은 말씀이 많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잘 읽혀지고 이해가 돼야 그런 좋은 말들도 자신한테 다가오는 건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이 책은요, 논어를 현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편안하게 떠먹여주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 판덕은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독서회의 리더라고 하는데요, 현실의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이 논어를 새롭게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췌 낭독을 하는 부분 외에도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 논어에 담긴 2000년 전의 공자의 지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오일 삼성오신, 마음을 울리는 3가지 물음. 증자가 말하길 나는 매일 3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이 있지 않았는가?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학문에 열중했던 중자의 성품은 정직했다. 공자는 증자의 됨됨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증상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는 증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이 아니고 증자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정직했다는 표현이다. 언뜻 어수룩해 보이는 증자는 아내처럼 총명하지 못했고 자공처럼 말도 잘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항상 정직함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첫 문장을 살펴보자. 매일 3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3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삶을 반성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인 사고의 저자는 비판적인 사고의 가장 높은 수준을 자기 반성이라 설명한다. 비판력이 부족한 사람은 타성에 젖어 매일 좋지 못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사람들은 타인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작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엔 매우 관대하다. 본격적으로 증자의 3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며 충실하지 않았는가? 이는 사업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충실하다는 건 최선을 다해 열의와 성의를 쏟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데는 전제가 하나가 있다. 전문성이다. 나는 일본의 창업자 마스다 무네아키의 츠타야 서점을 보면서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는 충실하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마스다 무네아키는 서점을 책을 읽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츠타의 서점은 1층에만 책을 팔고 2층은 전문 직원이 배치된 영화관과 음악 감상실을 운영한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은 고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관련 서적을 소개한다. 어떤 분야에서 열의와 성의를 쏟으려면 마음만으론 부족하다. 전문성이 밑바탕되어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충실하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상사가 지시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야근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그 직장에 쏟아야 하는가? 아마 단순히 오랜 시간 일한다고 최선을 다한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과로로 인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는 곧 회사의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손해인 셈이다. 이에 중자가 말하는 최선은 몸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말한다.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은 직원들을 생각 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이 일의 효율을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적극적인 고민을 한다면 일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근로시간마저 단축이 될 것이다. 중자가 말한 충실함은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장이 자신에게 일을 맡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히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첫 직장 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던 그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푸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을 했다. 그리고 편리한 청소도구 몇 가지를 발명해냈다. 아무리 단순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회사 업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한 일이었다. 충실히 다른 사람을 위해 도모하려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몸은 생각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나모리 가즈모처럼 사장을 대신해 회사가 처한 문제를 고민하고 사장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얘기한 마스다 무네아키처럼 고객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실함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일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낀 이유는 뭘까? 아마 매일 직장 상사의 요구와 지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업무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일에 흥미가 없으니 몸은 피곤하기만 하다. 그러니 자신이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근을 해보자.
자기의 사업체의 일을 좀비처럼 처리하는 사장은 없을 것이다. 회사에 대한 주인 정신은 회사는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중자의 두 번째 질문,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이 있지 않았는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고민이다. 친구를 사귈 때 믿음은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설사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약속은 잘 지킨다고 믿는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는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의 반응이다. 대부분은 체면이나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걸 피하기 위해 청탁받은 일은 해주겠다 쉽게 약속한다.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룬다. 미안해, 혹은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나네. 이런 답변은 누구나 몇 번씩은 해봤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약속하는 경우다. 창업을 시작한 한 친구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벤츠 한 대를 뽑아줄게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대답은 똑같았다. 너는 BMW. 물론 진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농담이라도 함부로 뱉었다가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몇 년이 지나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창업을 시작했던 친구는 사업을 접었는데 친구들은 예전에 농담조로 이야기한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호언장담하는 태도가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약속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달리 생각하니 문제는 발생된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약속에 대한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는 이렇다. 자기 자신은 느슨한 잣대로 평가하고 상대방은 엄격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잣대로 약속의 이행을 평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을 지킬 때 그 기준을 과도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거나 자신이 신용을 잘 지킨다고 단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중자의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자.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자가 가르쳐준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앞에서 소개한 배우고 제때 익히다와 일맥상통하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가 전한 지식을 제자들이 배우고 제때 익히지 않았다면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자는 공자만큼 많은 제자가 있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도 증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 배움에 대한 증자의 생각은 공자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 이에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은 스승으로서의 자기 반성을 말하는 것이다.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승이 모범을 보여야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스스로 익히려 노력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스승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르침을 업으로 삼은 자가 아니더라도 배운 것을 익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항상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게 된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가까우며 가장 친밀한 스승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한 말들, 가령 남을 속이지 말고 배움에 충실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자신 또한 지키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수한 것을 익히는 자세가 중요한 건 마찬가지다. 리더십을 다룬 사람을 이끄는 힘의 저자인 로버트 스티븐 캐플런 교수는 경영자가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업무를 직접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회사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이 리더의 직책이나 돈, 관리 업무에 집착하면서 정작 기본기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전수하기에 앞서 업무에 대한 기본기가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직원들을 이끌 수 있다. 나는 지금껏 살펴본 증자의 3가지 반성을 마음의 3가지 물음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이 3가지를 물어봐야 한다. 비즈니스 측면에선 우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물어보자. 인간적인 관계에선 우린 약속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는지 이해 물어보자. 마지막으로 수양의 측면에선 다른 사람에게 한 요구를 스스로 지키며 또 좋은 사람으로 변하려 노력했는지, 즉 가르치면서 동시에 스스로 익히려 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사이신, 혼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청소의 힘. 공자가 말하길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를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 있게 처리하고 재물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끼며 적절한 시기에만 백성을 부려야 한다. 이 문장은 공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 문장의 진위를 가르기보단 이 말을 통해 배워야 할 요소를 다뤄보고자 한다. 천승의 나라는 전차 1000대를 보유한 나라를 말한다. 당시에 전차는 3명이 탈 수 있었고 한 대의 전차는 72명의 보병을 이끌었다. 그리고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병 25명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 전차 한 대가 대략 100명의 사람을 인솔했던 셈이다. 따라서 1000대의 전차를 보유한 나라는 1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나라를 의미한다. 춘추 전국시대에 10만 명의 부대를 거느릴 수 있는 나라는 매우 강대국이었다. 이제 대략 배경 설명을 했으니 이제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 도천 승지국, 구절의 첫 한자 단어인 길도는 발음이 비슷한 글자를 쓰는 통가자로 다스릴 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첫 문장인 도천 승지국은 전차 1000대를 보유한 강대국을 다스리려면 이라고 해석된다. 다음 구절인 경사이신에서 경은 성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한자이며 경외심을 말한다. 성리학에서 경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일을 할 때 경외심이 부족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나라 유왕이 장난으로 봉화를 피워 제후들을 농락하여 나라를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일이 있다. 그런데 왕이 기껏 봉화 장난을 친 일로 나라가 멸망하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주나라가 망한 진짜 이유는 유왕이 국가의 대세를 놀이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천지인 만큼 모든 사람을 농락해도 된다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제후들을 놀리기 위해 봉화를 피워
거짓 구조신을 보냈고, 이는 쓸데없는 병력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다.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다른 일보다 더 많은 경외심이 필요하다. 최대한 엄숙하고 진지하게 나랏일을 처리해야 한다. 국정을 살피는 관리들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를 더 깊이 느껴야 한다. 조비의 고사를 살펴보자. 위나라 왕 조조는 장자인 조비와 똑똑하고 문장이 뛰어난 조식 중 후계자를 누구로 간택할지 고심했다. 결국 장자라는 명분으로 조비가 선택되었고, 자신이 왕이 계승자라는 사실을 접한 조빈 너무나도 기뻐 후원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러자 충직한 한 신하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군께서는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셨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왕이 계승자가 되었으니 더욱이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며 함부로 웃어서는 안 됩니다. 주군께서 웃으시는 건 전하를 다스리는 일을 놀이로만 생각하거나 개인의 체면과 명예를 높이는 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전하를 다스린다는 건 결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다. 때로는 자신의 업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 대기업의 창업주인 가기야마 히데 사부로가 쓴 머리 청소, 마음 청소라는 책이 있다.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에 육박하는 회사의 창업주가 전국의 학교와 공원 등의 화장실을 청소한 일이 알려져 더 유명한 책이다. 그의 화장실 청소하기 운동은 경연인들과 자영업자 등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기도 했다. 그는 고민이 있거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지럽고 지저분한 주변 환경부터 정리하라고 원한다. 청소를 하다 보면 복잡했던 자신의 마음도 정리된다며 청소에 무한한 힘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아주 작은 일에도 경외심을 가지고 대했다. 대기업의 창업주가 화장실 청소 하나에도 정성을 쏟는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이자 원칙은 경사이신,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 있게 일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믿음은 신하와 백성들 사이에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전국시대 진나라 정치가 상황은 권력을 잡은 뒤 변법을 실행하기 위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상황은 이를 위해 재밌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함양성 남문의 기둥을 세우고는 누구든 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면 황금을 주겠다 한 것이다. 다만 이 기둥을 옮기는 일은 너무나도 쉬워서 이런 하찮은 일 따위로 정말 황금을 줄 리가 없다 생각한 백성들은 이 이벤트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누군가 시험삼아 기둥을 북문으로 옮겼는데 상황은 실제로 그에게 황금을 하사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상황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단순한 일로도 백성과 상황의 신뢰관계가 이미 구축이 된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재물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낀다는 문장도 회사 운영의 중요한 관리 방법이다. 여기서 재물을 절약한다는 것은 회사 기금을 경제적으로 관리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양호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 중 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엔 도산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곧 회사의 재물을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의 돈은 은행 자금을 빌려 막무가내로 투자하다 수중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다. 고대 로마가 망한 이유 역시
지나친 사치 때문이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조도 모두 부유한 나라였지만 지도층은 전쟁에만 돈을 써버리고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에 점차 국력이 쇠퇴해졌고 결국 네덜란드와 영국에 패권을 넘겨줘야 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인 사람을 아낀다는 것은 백성을 대하는 마음 자세를 말한다. 아마 이 문장을 듣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중요한 건 당연한데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의 중요성을 쉽게 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았다. 중세를 암흑기라 부르는 이유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신의 뜻만 추구하고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 왕들은 걸핏하면 죄인들을 화형시키고 능지처참하며 광장의 사형식을 구경거리와 오락거리로 삼기도 했다. 이는 왕권이나 신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왕의 공포정치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한다기보단 그의 잔인성을 힐난하게 이르렀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역사를 다룬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작가 스티븐 핑거는 인류의 휴머니즘에 대해 말한다. 저자는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역사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보여주며 인류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폭력적인 사건을 겪어왔지만 이 폭력의 양들은 점차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선한 본성은 다른 모든 성향보다 강하기에 세계도 점차 인도주의적 세상으로 진화했다 말한다. 인간에게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선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2000여 년 전 재물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껴야 한다며 인간의 선한 본성을 키우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정책을 제정할 때 먼저 백성들은 어떻게 느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백성의 궁핍한 삶을 모르는 어떤 왕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전해진다. 아니, 밥을 먹지 못했다면 고기죽을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게 된다. 재물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낀다는 문장이 가진 시대적인 의미는 지금도 통용된다. 회사 경영진들은 이를 결정할 때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진이 재무제표만 보고 회사의 원대한 이상만 강요한다면 직원들은 아마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다. 회사와 경영자, 직원들 모두 성장을 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기에만 백성을 부려야 한다 라는 문장을 살펴보자. 고대 나라들은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인구도 많지 않았다. 만약 궁을 확장하고 싶은 군왕의 마음속에 백성이 없다면 아무 때나 백성을 동원할 것이다. 농번기에 막무가내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궁궐을 짓게 한다면 그 나라는 점차 기근이 생기게 된다. 공자는 백성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농한기에 백성을 동원해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백성에게 먹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만큼 백성들의 기본 생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 이 문장의 핵심은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속에 휴머니즘의 정신을 가지고 백성들의 고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자와 맹자는 줄곧 윗사람이 백성을 중심에 두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주장했다.
더욱이 공자보다 더 급진적이었던 맹자는 군주를 전복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까지 여겼다. 백성을 위하지 않는 군주는 폭군이나 다름이 없으니 쫓아내도 문제가 없단 생각이었다. 맹자보다 부드러웠던 공자는 전차 1000대를 보유한 강대국을 다스린 사람은 나란 일에 경외심을 갖고 믿음 있게 하며 재물을 절약하고 사람을 아끼며 나라의 재정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점은 지금 이 시대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에게도 해당된다. 창업자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물을 절약해야 하며 직원들의 성장을 생각하며 사람을 아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속으로 읊어보자. 훌륭한 리더의 덕목들. 세상 만사 모든 일에 경외심을 갖자. 다른 사람들에겐 신뢰감을 주고 재물을 절약하자.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을 갖자. 행유여력, 직이학문. 내 자식을 타인처럼, 타인을 내 자식처럼 대하라. 공자가 말하길 제자는 집에 들어가선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이와 같은 걸 실천하고도 힘이 남는다면 그 힘으로 문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젊은 청년, 어린 아이 또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에 들어가서 효도한다는 말은 자신의 성품을 수련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효로 자신의 성품을 수련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먼 곳에 있는 사찰까지 힘들게 찾아와 예불을 올리는 사람을 보고 승려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 먼 길까지 와서 예불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는 선생님의 집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참백액이 말했다. 집에는 불당도 없고 부처도 없습니다. 승려는 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집 안에 계시는 분이 부처입니다. 부모님께 절을 하는 건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지요. 일부 젊은이들은 부모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대로 생각한다. 인터넷이나 젊은이들 사이에만 통하는 은어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런 경우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다. 부모나 자식 모두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특히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자기 수련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구절인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의 뜻을 알기 쉽게 표현한 옛말이 있다.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집 밖에선 친구에게 의지한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은 집 밖에서는 부모를, 사회생활에선 친구나 직장 동료를 자아 수련의 대상으로 삼으란 뜻이다. 다음에 나오는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한다에서의 조심하다는 호언장담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허풍을 떨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뒷부분에 믿음 있게라는 한자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이어서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라는 문장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덕행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걸 말한다. 사랑은 인류의 선한 본성이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아무리 본성이 선한 사람이라도 내면의 나쁜 기운이 강해지게 마련이다. 이기심에 빠져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고 이익만을 쫓으며 가족과 친구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 공자는 이를 예견하듯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기 위해 자신을 수련하라 강조한다. 논어 강의의 저자인 난화이진 선생은 청도에서 겪었던 일을 소개했다. 선생은 청도의 선비 위안 환시엔 밑에서 공부를 하며 그의 수석 제자가 되었다. 위안 환시엔 선생은 자신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는데 이는 자신이 큰 스승이라 불렀던 장펀츠 선생의 아들과 만났던 이야기다. 위안 환시엔 선생이 장펀츠 선생의 아들에게 물었다. 큰 스승님은 큰 업적을 이루신 분입니다. 큰 스승님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장펀츠 선생의 아들이 이에 대답했다. 아버지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으십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자식을 중생처럼 생각하십니다. 장펀츠 선생이 중생을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도량이 넓은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자식을 중생처럼 생각했다고 했던 그의 엄격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다른 사람들을 자식처럼 대하는 것은 수련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덕성이지만 자식을 중생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보통의 성인 군자가 아니라면 도달하기 힘든 엄정한 경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장펀츠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반문해봤다. 과연 내 아들을 중생처럼 대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는 문장을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을 모든 사람처럼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어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널리 사랑한다는 덕목 또한 지키기 쉬워질 것이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공손하며 행동을 조심하고 믿음 있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라는 문장은 부모와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를 통해 자기 내면을 수련하여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걸 말한다. 수련의 장소는 일상의 공간이다. 옛날에 유교를 배우려면 먼저 마당 청소부터 시작해야 했다.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에 사람과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 3년 동안 이렇게 배운 후에야 비로소 유교 경전을 읽을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걸 실천하고도 힘이 남는다면 그 힘으로 문을 배워야 한다 라는 문장은 앞에서 언급된 기본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게 된 뒤에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수련할 부분을 어느 정도 정진했다면 다른 걸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이때야 우리는
외부의 표현인 예절, 의로움, 어지를 배울 수 있다. 공자는 배움의 목적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내용 또한 꽤 상세히 설명했다. 공자가 가장 강조했었던 것 중 하나는 예절이다. 공자는 예절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다라며 예절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절의 중요성만 반복해서 주장했던 건 아니다. 공자가 말한 6가지 예절인 6예는 기본적인 예절 교육 이외 음악, 궁술, 승마, 글쓰기, 수학이 합쳐진 것이다. 특히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며 시경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6가지 예절 교육을 배워야 비로소 학문을 두루 갖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중직 부위, 진중함과 위엄이 가진 위력. 공자가 말하길 군제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학문도 경고할 수 없다. 중성과 믿음을 중시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길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은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문장이다. 유학을 공부하던 옛 사람들도 이 문장을 설명하는데 쩔쩔매었다. 공자가 말한 군제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다는 구절에서 진중으로 해석된 무거울 중은 위엄 있고 점잖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문장이 공자의 인격을 가장 적합하게 묘사한다 생각한다.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잘생겼다고 알려진 자장은 공자를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가면 온화하다 라고 설명하였다. 진중한 모습의 공자는 멀리서 바라봤을 땐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 만나면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이야기한 위엄과 진중함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이에 나는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이라 생각한다. 가장이 되거나 직장에서 요직에 오르는 3, 40대가 되면 자신의 확고한 원칙과 입장이 필요하다. 담장 위에 자란 풀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군주이다 라고 말을 했다. 사람됨이 진중해야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고 평온하고 침착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나는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 생각해보자. 돈을 줄 테니까 이 일을 해줘. 이 일을 한다면 너에게도 이익이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이 없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작은 유혹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인품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소한 유혹에 휘둘려 근본을 잃고 원칙을 버리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학문도 경고할 수 없다 라는 구절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학문이 경고할 수 없다는 건 유혹에 직면했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다.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팔풍취부동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팔풍은 비방과 찬양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유언 비어나 찬양은 모두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바람처럼 쉴 새 없이 유혹이 불어와도 자아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다면 논어를 전부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압력이 흔들려 자신의 원칙과 입장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학문도 경고할 수 없다 해서 경고하다는 의미의 고는 흔히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걸 뜻한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고는 내면의 견고함을 말한다. 즉, 학문이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공자의 논어를 읽든 노자의 도덕경을 읽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학문이 단순히 공연불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불이란 입으로만 반복해서 외울 뿐 마음으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말한다. 학문의 성과란 책 속에 담긴 지혜를 파악하고 깊이 체득하여 삶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인기 있는 고대의 문인을 뽑는다면 가장 상위에 오를 사람은 소동파와 도연명일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작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작품 속에 인생과 품격,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작가는 자신이 쓴 글과 본인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작가는 몸소 행동으로 자신의 작품에 가진 의미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동파전을 통해 우린 소동파가 평생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연명 역시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자신의 수발을 들던 종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의 아내가 걱정되어 그도 사람의 자식이니 잘 대해줘야 한다 라는 편지를 썼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종도 엄연한 집안의 귀한 자식이니 아끼고 존중해줘야 한다 말한 것이다. 도연명이나 소동파처럼 배운 것을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나 행동에 일치하는 것을 경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충성과 믿음을 중시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고 라는 말에 대한 해석은 공자의 말 중에서도 논쟁이 가장 많은 문장이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은 어진 태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대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아큐 정전의 작가 루신 선생은 공자의 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 하는 건 이 속에 따른 행동이라 말했다. 그리고 공자의 논리는 이치에 어긋난다 지적했다. 공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굳이 자신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라 했으니 결국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 라는 문장이 소동파와 도연명이 파악한 것처럼 문장에 적혀있는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나는 사귐이라는 문자를 능동적으로 사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뛰어난 사람과 사귀기 위해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된다. 공자는 멀리 낙양까지 찾아가 노자의 가르침을 청하고 사귀었으며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다. 다만 운명이 가져다 준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내칠 필요는 없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하면 그만이다. 그래야 뛰어난 사람들의 사상과 학문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정리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라는 공자의 말은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이 평생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인품과 지조, 교양을 두루 겸비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걸 공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주나라의 유학자 순자의 권학엔 이런 말이 있다.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 쑥은 줄기가 약하여 비스듬히 자라지만 산밭에서 쑥이 자라면 곱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곧 주변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가 된다. 성장기에는 무엇보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록 타고난 재주가 없더라도 주위에 비범한 친구들이 많다면 그들을 따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자.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에서 꺼린다로 해석된 타는 피한다 라는 걸 의미한다. 실수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회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혼자 화를 내거나 그 과오를 빨리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인드셋의 저자는 실수는 학습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넘기지 말고 학습해야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실수가 클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는 자신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상사가 나는 지금 실수한 것이 없으니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일 거야 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다른 직원에게 계속 문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언젠가 상사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상사가 회사의 전략 방향을 잘못 설정해도 아무도 그에게 의견을 제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경연자는 자신의 과오를 용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